수도권 또는 전라도를 택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했더라면, 그랬다면 관록을 쌓았을 터인데 굳이 떨어질 것이 확실한 부산에서 내리 3번이나 떨어지는 초라한 바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의 얼굴엔 주름살만 더욱 깊어가고 현역이 아닌 정치인의 모습은 초라한 바보일 뿐이었다. 98년에 우연히 찾아온 종로에서도 금배지를 다는 맛을 보았지만 이번에도 또 부산에서 출마하겠다는 바보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이건요, 노무현 대통령을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 평범한 직장인 유중희 씨가 유니텔 플라자에 2000년도에 게시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이 글을 토대로 해서 바보 노무현 별명이 생겨났죠. 지역주의 극복, 지역주의의 벽을 넘는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 모든 정치인들의 과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주의가 정말 우리 사회와 정치의 가장 큰 병폐다.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지방선거 낙선자 특집, 특히 이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경남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정말 아름다운 도전을 했던 우리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역시 또 의미 있는 지지율, 의미 있는 반응을 얻어서 정말 다음번에 도전하면 어떨까? 정말 희망을 봤다. 이런 반응을 얻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사실 지금 봉화사업본부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아직 저는 선거가 안 끝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거가 안 끝났다면. 다음에 이제 그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 지역 쭉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있고요. 네. 낙선 인사 계속 하고 있고. 네. 어쨌든 낙선 인사를 오래 할 수 없으니까 6월 중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이제 선거 뒷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또 회계 정리하고 이런 문제들도 아직 남아 있죠? 예, 그 캠프에서 지금 아마 오늘이 마감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선거 이번에 이제 열심히 해 보셨는데 이렇게 다 마치신 소감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선거 나간 게 2번째거든요. 지난번에 2012년 총선 때 김해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역 고향이 있는 지역구가 김해을인데요. 네네. 김해을에서 선거를 한번 나갔었고 이번에 2번째 나갔는데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선거를 치렀던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나갔던 선거는. 네.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 비서관이 아니라 이제 경남을 책임지기 위한 그리고 경남을 변화를 만들어 나갈 그 정치인 김경수로 치른 선거. 사실상 김경수라는 정치인이 처음 치른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선거였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결과를 떠나서요.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이제 경남 도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아니라 경남 지역을 책임질 새로운 정치인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지역주의의 벽이 높고도 강하다. 네. 그렇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꼭
해결해야 돼, 넘어야 될 산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선 더더욱 그런데 예. 그 지역주의에 도전했던 후보들 많이 계시죠. 뭐 김경수 예. 전 후보님 말고도 이제 뭐 김부겸 의원님이라든지 뭐 부산의 오거돈 후보님이라든지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번에 상당한 성과를 내셨음에도 안타깝게 낙선을 하셨어요. 예, 하지만 이제 지지율 수치상으로는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발전적인 결과다 이런 평을 받고 계신데 실제로 네. 경남을 이제 뭐 경남 크잖아요. 돌면서 네. 많은 분들 만나보시니까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가능성이 있구나. 경남 분들도 우리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가 좀 달라지고 계신다. 뭐 이런 것을 느끼셨나요? 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치러 보니까 저는 영남에서 지역주의는 이미 허물어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문제는 이미 이제 도민들이나 뭐 부산 시민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은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주의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존의 새누리당에 비해서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우리 야권, 야당이 그런 지역 주민들의 변화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의 문제 아니냐. 오히려 이게 지역 주민들의 문제, 즉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도민들과 시민들의 변화의 바람, 희망, 기대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야권 주체의 문제 아니냐. 요즘 저는 사실 이번 선거 거치면서 그런 느낌을 대단히 많이 받았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이번 도지사 선거만 보더라도 김해와 창원 성산구는 오히려 이제 제가 그 득표율이 높았고요. 그 외에 시군 단위에서 군 지역까지 가더라도 선거를 치르면서 만난 사람들 같은 경우, 만난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투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역주의가 완전히 허물어질 날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그럼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다음 선거까지 얼마나 준비를 해내고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미 이제 변화의 열망은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있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정치권의 역량 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데요. 근데 신뢰라는 게 뭐 어떻게 말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뭐 여러분들을 뭐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고 당장 결과가 없더라도 정말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정말 느껴질 때 그 상호 간의 신뢰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인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경남은 지금 굉장한 현안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주의료원 폐업도 있고 또 이제 낙선하신 이후에 바로 문재인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밀양도 찾아가셨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야당이 뭐 당장 해결은 못하더라도 함께 나누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주민들 입장에서 편에서 좀 서주는 것이 그 신뢰 구축의 어떤 기본 자세, 뭐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밀양에 가셨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밀양은 이제 밀양 송전탑 때문에 선거 끝난 직후에 이제 문재인 의원님하고도 갔었고요. 가서 이제 원래 밀양을 가게 된 건 이제 밀양시하고 경찰 쪽에서 사실상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움막을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행하겠다라는 거 공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움막에서 농성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심나라든지 휘발유, 그다음에 가스통 이런 위험 물질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그 강제 철거 집행이 이루어지면은 이 인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화도 촉구하고 양쪽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위해서 가서 방문을 했던 건데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강제 철거는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후에 다만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사고는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송전탑 문제는 이것으로 강제 집행됐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에서부터 재검토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그 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쌓아온 부분들이 이후에도 그 성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그 밀양 송전탑 문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 나갈 때까지 끝까지 이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것과 별개로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경남 지역이 그러면은 도민들한테 야권이 어떻게 신뢰를 받을 거냐 이게 사실은 지역주의 극복의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밀양 송전탑도 그런 이제 활동의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지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과거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하신 분들이 기초원들이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지방 의원들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 네. 그분들이 의정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경남 도당 차원에서는 대단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도당의 그런가요? 도당의 규모도 작고 일하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남이나 부산, 대구, 경북과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더 많은 이런 지원을 정책 활동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건 좀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 같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도민들에 대한 신뢰, 이건 저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함께 밀양 송전탑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도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리고 중앙당에서도 함께 지원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는 시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두 번째는 네. 사람의 문제인데요. 이제 선거 시기에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선거 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함께 출마해서 도민들에게 평가받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지역주의를 극복해 나가는데 두 번째 풀어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다음 총선, 대선, 그 다음 지방선거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경남도당,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의 약간 부족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김경수 전 후보님이 많이 좀 중앙당의 요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예. 저분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선거 중반에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와의 연대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통진당 강병기 후보와 우리 김경수 후보의 지지도를 합쳐도 홍준표 의원에 대한 승리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수치라서 그게 과연 필요한 제안이었을까 그 시기에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게다가 이제 통진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듯 보이는데 굳이 경남에서 연대를 주장하셨던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번에 개표 결과를 보면은 제가 36.1%였고요. 그다음 강병기 후보가 5% 정도의 지지도인데 두 개를 단순 합산하면 4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 합산의 의미보다는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선거를 다니면서 우리 야권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야당 후보들 단일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경남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툭툭 자주 던지세요. 이게 이제 경남 지역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 김두관 지사 2010년 선거 때 이제 1대1 구도로
이겨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가 1대1로 그 선거를 치르면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어떤 선거든지 간에 이런 좀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여권 후보가 홍준표 현 지사고 홍준표 지사가 아무래도 도민들이 보기에는 좀 강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한 후보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야권이 이게 힘을 합쳐도 지금 모자랄 판에 둘로 갈라져서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 이런 이제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선거 구도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꼭 전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번에 홍준표 후보와 제대로 한번 싸워서 붙어볼 수 있는. 저는 단일화가 됐다면은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전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럼 통진당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뭐 촉발될 수 있는 그런 뭐 이념 논쟁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좀 그런 걸로 많이 스크래치를 뭐 이제 상처를 내려고 하잖아요. 예, 통진당과 이제 뭔가를 도모한다 이런 식으로. 양면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번에 이제 강병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후보이긴 한데 이 통합진보당만의 후보가 아니었고요. 소위 이제 노동당, 정의당, 이 진보 정당들이 공동으로 그 단일 후보를 만들었어요. 민주노총과 함께. 그래서 소위 이제 야권 진보 정당 야권 단일 후보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병기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 저하고 강병기 후보의 뭐 개인적인 후보 단일화 논의가 아니고 경남 지역의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좋은 시민 후보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단일화를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후보를 우리가 뽑자. 그렇게 해서 경남 지역의 시민사회와 야권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제 단일화 작업을 진행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통합 진보당과의 단일화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안 맞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중앙당이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통합 진보당 후보다 보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약간의 이제 이런 경남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강하게 이제 태클을 걸고 나왔던 건데 그 이제 논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당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다만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 지역의 통합 진보당이 이제 당내 사정으로 인해서 단일화에 좀 소극적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좀 아쉽게 단일화에 실패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참 이 지역주의의 벽을 넘는 것 많은 정치인들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경남에서 도전을 하고 계신데 참 그 김경수 후보님을 생각을 하면은 좀 젊고 상대적으로 젊고 참신하고 좀 선량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착한 정치를 표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번에 아까 이제 이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김경수로서는 사실상 첫 번째 선거 같은 느낌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선량하고 깨끗한 이미지 좋지만 본인만의 어떤 뭐 인생 스토리라든지 그런 본인 김경수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다소 좀 약하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경남을 책임지는 뭐 경남의 아들로서 계속 도전을 하시겠다는 뜻을 이제 밝히셨는데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것인지 자신만의 영역을 경남에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요. 예. 그 자기만의 스토리는 정치인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선거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착한 정치를 내세웠지만 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하고 민주운동 과정에서 이제 3번 구속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렇게 한 길을 걸어왔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하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뭐 착하기만 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착한 정치라고 하는 건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다니면서 좀 이게 뭐 착하고 순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정치판에서 버텨낼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정치는 굉장히 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여전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때도 묻어야 되고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얼굴에 철판도 깔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정치다라는 이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딱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전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안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들도 정치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하면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 정치판이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 네. 그렇게 해서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 뭐 선거 결과를 보거나 또는 이제 그 김해 지역에서는 또 제가 득표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다음 총선에서 김해 지역 총선에서는 훨씬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이런 정치를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을 문재인 후보도 대선 과정에서 많이 받으셨는데 그 뭐 문재인 후보도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이런 정치의 변화들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져 나갈 때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착한 정치라고 하는 게 단지 착하고 순에 빠진 정치 이런 게 아니라 착한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는 정치,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꼭 실현돼야 될 우리의 과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착한 정치. 참, 이게 정말 그 순둥이 정치가 아니라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정말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공정하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그런 정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총선까지 2년이 남은 셈입니다. 예, 총선까지 경남에서 이제 정말 이 경남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김해에 출마를 하실 거라고 이제 거의 선언을 해놓으신 상태인데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그리고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조금 아쉽다. 다음번에는 이러지 말고 좀 어떻게 잘해봐야지 이렇게 느끼신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런 뭐 이제 개선하실 점들이라든지 뭐 경남에서 어떻게 활동하실지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번 선거 치러 보니까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알겠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건 선거운동 기간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하는 그런 공감을 만들어 놓았느냐 아니냐. 이게 오히려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평소에 그런 꾸준한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총선까지 1년 딱 10개월 남았더라고요. 1년 10개월간의 과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치, 뭐 생활 정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뭐 거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경남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렇군요. 민주당 시절에는 경남 지역의 제1야당이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고 2010년. 네네. 지금 통합진보당이죠. 근데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명실공히 경남에서 제1야당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취약하고 허약한 제1야당인 거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힘만으로는 경남에서의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전히 이제 취약한데 결국은 야권의 맏형은 됐지만 이 혼자서는 경남 지역의 이 홍준표 지사의 도정이라든지 새누리당의 일당 지배를 견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맏형으로서 경남 지역 시민사회와 야권, 민주개혁 세력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그걸 통해서 새누리당의 일당 지배를 견제하고 다음 총선 대선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거 이후에 경남 지역에 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 싶거든요. 도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민사회와 야권,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축한 시민사회와 야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심이 돼서 경남 지역에서 확실하게 민주개혁 진영이 도민들로부터 뭔가 지방정부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런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다음 대선에서 수권 정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하고, 경남 지역에서는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민들로부터 도정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뭐 그게 어떤 역할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도민들에게도 약속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네. 네, 이번에 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이신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 정말 경남에서 펼쳐가실 착한 정치 기대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후보님 지금 봉화사업본부장이신 김경수 전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셨다가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시고 낙선한 김부겸 전 후보. 저희가 오늘 이제 대구와 이런 쪽에서 대구, 부산, 경남 이런 쪽에서 이 지역주의를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후보자들, 그러나 실패한, 그렇지만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김부겸 전 의원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후보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지금 전화 연결됐습니다. 전 의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김부겸 전 의원님.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구에서 40%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으셨어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수치인데, 이렇게 그래도 많은 지지, 비록 당선이 되시진 않으셨지만,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으셨던 이유, 비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김부겸이란 이 개인 인물의 힘인지, 아니면 대구도 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무엇보다도 대구 시민들 가슴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이고요.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못해서 좀 답답하던 그게 뭐 터져나온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대구를 아주 그냥 자기들 앞마당처럼 생각하고 제대로 일을 못했던 여당한테는 경고를 준 거고요. 네. 또 사실은 야당이 그동안 사실 지레 포기한 측면이거든요. 그런 야당한테는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해보겠다면 선택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격려의 어떤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느 한 개인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밑바닥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치권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못 읽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해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말하자면 답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다음번에는 정말 좋은 결과가 안 오겠냐. 그래서 제 스스로가 한 3-4번은 도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4번은 도전하시겠다. 네네. 예, 선거 끝난 다음에 트위터에도 그런 취지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예, 정말 도전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네. 지금에 와서 간두면 네. 그 두 차례에 걸쳐서 40% 넘는 지지를 보내주었던 대구 시민들, 또 이번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출마했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또 이 와중에 또 이겼거든요. 그러게요. 앞으로 이런 대구 시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더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정말 눈물겹게나마 우리가 한번 이 지역주의라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덫을 한번 깨보자라는 거, 호소드리고 다음엔 정말 한번 넘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구에서 정말 여당, 새누리당의 정말 철옹성 같은 곳에서 도전을 하셨는데, 느끼셨단 말이에요. 이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정말 자기네 안방처럼 대구를 그렇게 이제 대우해왔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정말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변화의 그런 열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렇게 느끼셨다는데,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이제 대구 시내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분들 만나셨을 텐데,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부분에서 대구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변화, 뭐 이 정치나 또 대구시 자체의 변화, 어떤 것을 가장 문제점으로 여기고 좀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느끼셨나요? 예, 그동안 이제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시 자체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관되게 어떤 세력을 밀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어떤 무언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30년 가까운 그런 일방적 지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제가 한 20년째 지역 내 경제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그 가장 구체적인 징표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지금 서서히 활력을 잃고 갖고 있는 데 대한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말하자면 특히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었는데 그 손에 잡히는 무슨 어떤 결과나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뭐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이렇게 막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는 뭐 우리도 좀 할 말 좀 하자. 특히 이번에는 야당 후보인 저를 지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좀 눈치를 보셨거든요. 그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는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하고 뭐 행동도 보여주시고 이래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분들도 대한민국의 서민들입니다. 네네. 똑같이 마음에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그동안은 정말이지 우리가 뭐 뭉쳐서 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들 안 하셨어요. 이제 그게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지역주의 문제가 참 이게 오래되었고 너무나 우리 사회에 좀 굳어져 버린 문제인데 사실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 발전, 정치 발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우리 모두 공통된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부겸 전 의원님도 그런 것을 정말 깨기 위해 도전을 하신 건데 참 이게 모든 정치인들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그런데 이 지역주의를 부수기 위해서 정말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정당들이 시민들 안에서 인정받고 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실지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후배 정치인들 중에 또 김부겸 의원님처럼 이런 식의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지.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그 개개인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여야에 좀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자꾸 부딪히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지역주의라는 게 이렇게 암덩어리처럼 커진 거는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부추기고 울고 먹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게 자꾸 어느 순간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마치 이 감당할 수 없는 무슨 큰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그분들 가슴 속에는 전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별 차원에서는 계속 도전하면서 그분들에게 진지하게 호소를 해야 되고요. 또 이것만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나아갈 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해주셔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사실은 현행의 이 선거구 제도를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제도적 접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만은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요. 적어도 지금의 이 소선거구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이렇게 지역 정당 구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 구조거든요.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그 제도 개혁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진보적 목소리를 낸 사람 또 그 지역의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막말로 대표자를 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 사회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는 정말이지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한번 그래도 한 개인이 또 하는 것보다는 정말 팀을 짜서라도 자꾸 이렇게 진지하게 그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캐내고 도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조금 이른바 체급을 낮추어서 우리 기초에 도전했던 좋은 일꾼들이 이번에 대구에서도 꽤 많이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초의회에서부터 야당의 존재 이유 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이면 얼마나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분들이 이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이 정치인들이 일종의 던져놓은 이 허구 이게 이제 깨질 거다. 지역주의라는 허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선거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요. 뭐 대구, 뭐 부산, 경남 이런 쪽에서 야당으로서 선거운동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뭐 부산 분들은 부산은 특별해요. 뭐 대구는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 많이 이제 야당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번에 6.4 지방선거 선거운동 하시면서
아, 진짜 벽이 아직은 높구나. 아, 정말 힘들구나. 이래서 지역주의가 무섭구나. 이렇게 시민들 만나시면서 느낀 일 혹시 그런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반대로 반대로 또 아주 좋았던 것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제가 한 좋고요.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명함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명함을 그냥 버리거나 혹은 아유 이 당 이거 저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별경인들이잖아요. 뭐 이러면서 심지어 명함을 찢어버리는 분도 있고. 보는 앞에서요? 보는 앞에서. 일종의 모욕을 주는 거죠. 기도 죽이고. 네.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해보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막 적대감을 표현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는 뭐 야당이라고 해서 뭐 마치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당의 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 그거 자체가 두렵지 않은 거,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야당 지지한다 그러면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 네, 그 주변 눈치를 봤죠. 왜냐하면 꼭 주변에서 왕따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네. 이제는 그게 좀 달라졌습니다. 시민들도.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이제 도전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환경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영남 지역 또 거꾸로 또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이제 저희 당 쪽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그 배타적인 일종의 지위를 가져오는 게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런 정치인들의 도전과 또 그런 도전 끝에 아마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공동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주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꾸 왜곡을 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어제는 거짓을 전파했구나라는 게 결국 알려질 거라 저는 그래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이제 시작은 되었다. 이른바 검은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걸 깨버릴 만큼 아직 큰 충격은 아직은 못 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네. 열심히 이제 망치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금이 쫙 벌어져서 깨질 날이 올 것이다. 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왜냐하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이 지역주의라는 게 가지고 그동안 적당하게 정치하는 사람이 울고 먹었는데 결국 우리 서민 생활에 있어서의 고통은 점점 자꾸 가속화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회의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뭐 도전하는 정당 각 지역에서 모두 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국민들의 가슴에 그 서민들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변화와 도움이 있고 삶의 희망을 준다라는 걸 이제 그런 걸 자꾸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제 싸움박질만 하는 데는 이분들도 지친 것 같아요.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40%에 달하는 지지율을 얻으셔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정말 지역주의에 커다란 파열음을 낸 우리 김부겸 후보다. 이런 평가도 얻고 계신데 한편으로 이제 일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정희 컨벤션 센터라든지 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웃고 계신 사진을 현수막으로 활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좀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해하는 분들께서는 대구니까 대구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저런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도 이제 진보적이고 또 이런 공공의 가치를 이제 중요시하는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정권을 찬동하는 것인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에 대한 뭐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말이죠.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선거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표를 찍을 때 가장 듣고 싶고 또 일종의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뽑아놓은 대통령과 자신들이 뽑아놓은 시장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자기들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지역 발전은 어디 내팽개치고 서로 말하자면 어른거리는 정치 싸움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임무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행복을 높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다짜고짜 야당이니까 그냥 뭐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이미지를 계속 여당이 이제 퍼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한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무슨 여야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하여 대구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컨벤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구 지역 분들의 가슴에는 자신들이 근대화 시대의 주역이었다는 자부심과 그때 중심 인물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분들이 어디다가 드러내놓고 어떻게 자랑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른바 공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광장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가슴 속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공과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드러내놓고 자랑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좋은 예를 바로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그런 공간이나 매개물이 있으면 이분들이 자신들하고는 조금 먼 것으로 여겨졌던 민주화나 광주나 김대중이라는 이런 어떤 가치 인물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많은 오해가 풀리고 서로 이제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세우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교류를 열어서 양쪽의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하겠다. 그 첫 단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 스스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됐죠. 제가 이제 결국 정치적인 철학을 내세운 게 뭐 제 정치적 선생님 우리 고 재정부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결국 화해 상생을 해야 되겠더라. 이 대한민국 공동체 내에서 이른바 진보와 보수가 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가치가 이렇게 서로 어르렁거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대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해대면 이 비극과 이 불행은 전부 이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서민들한테 이 고통이 너무 심하게 다가오고 이렇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화해 상생 협력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패러다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마침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우리 남경필 당선자, 원희동 당선자 이런 분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런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제 스스로도 이걸 그냥 선거용 일회성 어떤 그런 구호가 아니라 제 스스로 어떤 그런 저희 정치적 비전 속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바로 박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강권 통치 시절에 희생을 당했던 분들 또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이런 식으로 화두를 던진 것이 그분들한테 상처가 된 것 같고 또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어른거리고 싸우는 이 방식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좋기로는 일종의 가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는 게 좋은데요. 어찌 보면 제가 중간에 일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하는 제 이런 입장을 화해 상생 협력이라는 이 정치적인 그 비전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또 질문 드리려고 그랬던 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압축하셔서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예. 분명히 이제 뭐 화해하고 이제 교류하고 이렇게 터놓고 서로 네.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다. 뭐 이렇게 그런 공약이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그 유신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그런 평가가 또 진보와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박정희 컨벤션 센터나 뭐 그런 현수막 같은 것들이 김부겸이 대구에서 지역주의를 부수어주길 바랬던 분들의 마음에도 약간 정서적으로 좀 저렇게까지 저건 아닌데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상처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저도 선거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비판도 빌려가기도 많이 했고요. 항의도 많이 받으셨죠. 예, 항의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취지는 이런 거였고, 다만 저희 생각이 그분들하고 이제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더 양쪽이
마음을 좀 터놓을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한 거죠. 네, 방금 그 남경필 원희룡 이 당선자, 경기도지사 당선자, 제주도지사 당선자가 이렇게 좀 야당과 같이 이 도정 운영에 협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대구에 이제 권영진 당선자도 김부겸 의원님과의 좀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좀 협조를 하실 예정이신지 하신다면 뭐 정책이라든지 어떤 면으로 좀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 뭐 협력해서 여러 가지 침체에 빠진 대구를 살리는데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하고요. 제 스스로도 이제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제가 당선이 되면 대구판 협력정부라 할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겠다. 거기서 인사라든가 주요 정책을 여야가 합의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지방은 너무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방을 살리는 데는 사실은 여야 구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건 아직 당선자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지금 섣불리 뭐 지금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래서 진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준비가 되면 뭐 어떤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선거 운동 하실 때 예. 아주 또 든든한 아름답고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셔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 네, 전에 이제 대구에서 총선 출마하셨을 때도 따님이고 이제 연기자인 윤세인 씨가 열심히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 아버지 김부겸 후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피켓을 들고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낙선을 하셨어요. 낙선한 뒤에 따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이제 뭐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김 선생님도 그 연예인한테 이런 어떤 정치적 넷대리 붙는 거는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보죠. 자신의 네. 연기자로서의 생명도 있는데 그래 아무리 딸이지만 또 자신의 인생이 있어서 사실 내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뭐 부녀지간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와서 도와주고요. 또 2년 전에 비해서 훨씬 또 몸도 마음도 훨씬 더 여유가 있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동성로라는 곳에서 좀 집중유예를 할 때는 사람들이 꽤 모였었는데 제가 연설을 한 20분 했거든요. 네. 그 시간 내내 뒤에다가 우리 아빠 김부겸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뒤에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제 선전 판을 네. 20분간이나 팔도 한 번 안 내리고 들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자식이지만 그런 점에서 늘 마음이 정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겁고요. 또 우리 이제 딸뿐 아니라 특히 저한테는 예비역인 어떤 공군의 장교시였던 아버님의 도움, 뭐 집사람의 도움이 참 정치하는 사람들 가족들한테 못할 짓 하는 거죠. 예. 네. 아니 참 이번 선거 6.4 지방선거가 이 가족들이 총출동한 선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뭐 강원도에 조금 다시 표현해 주실까요? 그 가족들이 아주 총출동해서 활약한 그런 선거다는 평가가 많아요. 강원도 이제 최문순 지사님도 두 딸이 이렇게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셨고 뭐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도 그렇고 아들 딸이 많이 이제 활약을 하셨는데 그거에 좀 시초가 김부겸 전 의원님의 딸 윤세인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야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내용상으로는 좀 부족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제 730 재보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지금 총리 후보자 지명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통 논란 이런 것들도 참 정치 일정이 앞으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금 아직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약간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 야권이 보다 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진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을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총리 후보자는 이 정도로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면 본인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저는 적절한 때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 거치 표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야권 스스로는 사실은 이번에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상처 위에서 사실 저희들이 좀 더 가슴을 정말 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도 기성 정치인 또 기성 정치권, 기성 세대로서
그 어린 생명들한테 부끄럽고 죄송했다라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같이 정말 통회를 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이라는 이 귀한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뭔가 제도 개선도 하고 하겠다라고 했더라면 국민들이 저희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730 재보선도 결코 무슨 누가 누구를 왕성하거나 이런 구도가 아니라 정말 누가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정치를 변화시켜 나가겠냐, 또 이런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동안 사실은 우리 야당이 어려운 환경이었죠. 워낙 서로 간에 여야 간의 대화도 안 되고 그렇긴 하겠지만 국민들은 저희들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또 어쩌면 심지어 계속 싸움을 거는 사람, 이런 조금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저희들 아직까지 그만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은 이 투쟁하는 반대하는 야당의 이미지에다가 지금 확실히 우리가 부족한 게 저 사람들은 책임을 지거나 혹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공천하는 후보들도 이런 이 국민들한테 봤을 때 어떤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들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진이 됐든 새로운 신인이 됐든 이분이 그동안 해온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이 이런 싸움꾼이 아니라 적어도 야당이면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좀 믿음직스러운 일꾼이다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나가서 여당하고 한번 치열하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지방선거 결과가 결국은 또 바로 이렇게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등등으로 봐서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떤 정말 이 가슴에 또 멍이 드는 이런 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참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네. 또 특히 세월호 참사에 아직까지 국민들은 그 마음을 못 쓸어내리고 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야당부터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태도나 이런 게 정말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구나. 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야권의 미래를 정말 기약할 수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정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희망을 걷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우리가 내미는 손에 대해서 그 손을 뿌리치는 그런 옹졸한 어떤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판단이 올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참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계신 김부겸 전 의원님 오늘 그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참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계시는데 언젠가 바위가 정말 무너질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김선님 언젠가 아니에요. 저는 다음 주면은 제가 한번 넘기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네. 이제 함께 같이 도전하자. 네. 이건 우리 영남이고 호남이고 충청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